오늘은 제 55강의 제로 성장기의 생존 대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중소기업 상황을 볼 때에 동서남북이 다 막혔죠. 어디로 나가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시장의 성장률은 제로를 향해 가고 있고 물량은 없고 공급 능력은 넘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생존 대안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공장이 제로 성장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공장으로 하여금 돈 버는 공장을 만드는 거죠. 공장은 원래 본래 목적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곳입니다. 작은 원재료를 투입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죠. 인푸트 자원은 작은 비용이 들어가고 아웃풋은 커져서 그 차익이 부가가치로 창출되는 것인데, 그래서 돈을 버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곳이 이제 공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버는 공장과 돈을 쓰는 공장으로 나눠지죠. 물량이 넘치고 만들기만 하고 팔리던 고도성장기에는 공장이 돈을 버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물량이 없고요. 공장의 캐파는 있는데 물량이 없을 때 공장은 돈을 쓰는 공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캐파가 커지고 시설이 많고 공장 규모가 커질수록 공장이 애물단지가 되고 있죠. 자, 이것이 작금의 우리 현실입니다. 여기에서 공장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돈을 버는 공장이 돈을 쓰는 공장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있느냐 하는 것이 제로 성장기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돈을 버는 공장으로 만들지 않으면 공장은 돈을 쓰는 곳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 저성장기의 공장의 개념을 달리 보셔야 됩니다. 고도성장기에는 공장이 돈을 번다고 하는 것은 아웃풋을 키우는 것이죠. 생산성을 높이고 물량이 넘치니까 더 많은 것을 단기간에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고 부가가치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공장인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반대 상황이 됐습니다. 수요와 공급에서 공급이 넘치고 수요가 적습니다. 하니까 돈을 버는 시절에는 아웃풋을 강조해서 생산성을 높이고 생산량을 증대하는 쪽으로 갔지만 지금은 반대로 물량이 적기 때문에 공장의 개념에서 인풋을 효율화시켜야 되고 인풋을 통제해야 됩니다. 더 공장 안에 들어가는 인풋은 다양한 게 있죠. 뭐 스페이스도 인풋이고 사람도 인풋이고 또 자금도 돈도 인풋이고 그다음에 공수도 인풋이고 하여튼 공장에 들어가는 이 모든 캐시인에 해당되는 것들을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투입하는 인원이라든지 투입하는 시간이라든지 투입하는 자재라든지 투입하는 인원이라든지 근무하는 일수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인풋인데 철저하게 인풋을 관리해야만 되는 시절이 됐습니다. 고도성장기에는 아웃풋을 관리했죠. 그러나 지금 저성장기에는 철저하게 인풋을 관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인풋을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물량에 맞춰서 고정비를 낮추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고 인풋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웃풋에 따라서, 아웃풋은 결국은 매출이죠. 그 매출에 따라서 연동되는 인풋 구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매출에 연동된 인원, 매출에 연동된 공수, 매출에 연동된 투입 시간, 매출과 연동된 근무 일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내가 확보 가능한 매출에 맞추어서 인풋을 컨트롤해가고 인풋을 조정해가는 것이죠. 이것이 저성장 시대의 공장들이 살아가야 될 중요한 방법 중 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량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시장이 없다라고 한탄하고 죽겠다고 얘기할 게 아니라 인풋을 컨트롤하고 매출에 연동되는 관리하는 체제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현물의 흐름과 돈과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공장이 물건을 만들던 시절, 만들기만 팔던 시절에는 원자재가 투입이 되고 또 재료가 투입되고 투입된 재료와 원자재를 사람이 투입돼서 생산을 하고 그리고 만들어진 제품을 팔았습니다. 이때 물건이 없어서 못 팔았죠. 이때는 고도성장기였기 때문에 생산만 잘하면 됐고 물건만 잘 만들면 됐고 그 다음에 공급하는 날짜에 맞춰 납기만 잘 지키면 됐습니다. 고객은 늘 제품을 기다리는 시절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제조 중심의 사고로 사람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지금은 제조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고객 중심의 사고로 하고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양만큼만 만들고 고객이 원치 않으면 공장은 놀려야 됩니다. 이런 관점의 시대가 됐어요. 이걸 변종변량의 시대라고 그래요. 그럼 이 변종변량의 시대에 어떻게 하면 기업이 살 것인가? 방법은 원리 원칙의 원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원리 원칙은 무엇입니까? 현물이 바로 현금이란 말이죠. 현물의 흐름은 바로 현물의 흐름은 현금의 흐름이에요. 자재가 바로 돈인 것입니다. 재료가 바로 돈인 것입니다. 공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이 다 돈이에요. 그럼 공장에서 움직이는 모든 활동, 재료를 투입하고 공수를 투입하고 시간을 투입하고 사람을 투입하고 작업 일수를 늘리고 잔업하고 처리하는 모든 것이 다 공장에서는 돈을 쓰는 행위인 것입니다. 그럼 그 돈을 쓰는 행위를 과거에는 물건만 만들면 팔렸으니까 물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시간, 물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일자, 물건 만들기 위해서 들어갔던 모든 사람은 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물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공수나 시간이나 사람이나 재료나 원재 모든 것들을 제대로 된 것들이 들어가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현물이 바로 현금이기 때문에 현물처럼 다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주를 줬을 때 정량 발주를 주는 것인지 과잉 발주 주는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입고가 됐을 때 필요한 물건만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 불필요한 물건도 들어온 것인지 필요 이상의 물건이 들어온 게 없는 것인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재를 현장에다 불출할 때도 필요한 수량만큼만 불출한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불출한 거는 없는 것인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투입된 시간과 공수가 표준 공수대로 투입이 된 건지 아니면 실적 공수를 가지고 실비 정산하듯이 정산하는 것인지 공수라든지 사람이라든지 작업 일수가 적정한 것인지를 보고 표준 공수, 표준 시간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투입 공수와 투입 인원이 투입돼야 됩니다. 이것이 철저하게 현물의 흐름 속에서 발생하는 돈과 관련된 내용이란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인푸트를 컨트롤하는 시대에는 인푸트는 결국은 자원이거든요. 그 자원은 재료가 자원이고 사람이 자원이고 시간이 자원이란 말이죠. 근데 생산을 하는 행위 자체가 인푸트를 통해서 아웃풋을 만드는 것인데 인푸트에 들어가는 이 자원에 관한 부분을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적정한 비용과 적정한 자원이 들어갔는지를 관리하는 것이 바로 돈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현물의 흐름과 관련된 돈이란 말이에요.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중소기업들이 인푸트 자원의 투입 관리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를 하고 매출과 연동된 관리를 하고 투입된 자료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따지는 이런 관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공장에는 산불이 있죠. 지금 목적과 수단의 관계입니다. 과거에는 물량이 많았을 때는 목적이 명확하고 목적이 커요. 그럴 때는 수단이 약간 과잉 투자가 되고 과잉 인풋이 돼도 마진폭이 넓고 그다음에 물건을 잘 팔리고 없어서 못 파는 시절이기 때문에 커버가 돼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 팔아서 하나 남겨야 되는 시절이기 때문에 원바이원 관리를 해줘야 되고 데일리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목적과 수단이 일치하는가를 잘 점검하셔야 됩니다. 목적에 맞는 수단이 선택됐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내가 10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인원과 5개를 만들 때 들어가는 인원이 적정한지를 보셔야 됩니다. 사람의 투입수라든지 투입 공수가 분명히 목적과 수단 간의 관계를 일치시켜야 됩니다. 과거에는 목적과 수단의 관계가 언밸런스가 나서 불필요, 불합리, 불균형이 생겼지만 이 산부를 마진으로 커버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마진이 없습니다. 이익이 나질 않습니다.
박마진 시대입니다. 그 박마진 시대에는 산불이 생기면 이 산불 자체가 이익을 갉아먹는 요소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산불을 배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회사들이 산불은 눈에 보이는 것을 산불이라고 생각해요. 불량이라든지 결품이라든지 기계 고장이 났다는 건 산불입니다. 당연히 산불이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산불이 진정한 산불이 아니라 그 산불을 발생시키는 원인에 해당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산불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현상보다 그 보이는 현상을 만드는 원인을 제거해야만 그 보이는 현상이 점차적으로 줄어든다 이 말이야. 그럼 보이는 현상을 점차적으로 줄이려면은 보이는 현상을 제거한다고 해서 그 산불이 제거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는 현상인 산불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현상인 산불의 원인을 제거해야만 보이는 현상인 산불이 제거되는 것입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산불의 원인을 찾아서 이 은폐된 산불의 원인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돈을 만드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건을 팔아서 돈을 만드는 시절에서 이제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돈을 만드는 시절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만드는 하는 것은 밖에서 돈을 만들 수도 있지만 안에서 돈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돈을 만드는 과정 속의 낭비니 산불을 없애버리면 바로 그것이 수익원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재인식하고 산불을 돈이다, 낭비가 바로 이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공장의 산불을 철저하게 관리하는 시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공장에서 발생하는 산불은 과다 생산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운반이라든지 작업이라든지 재고라든지 동작의 낭비라든지 불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인원을 증대시키고 비용을 증대시키고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스페이스의 효율을 가져오지 못하고 불량을 발생을 해서 재작업을 하게 만들고 결국은 이것이 원가 상승의 요소가 될 뿐 아니라 리드타임을 길게 해서 회사의 운영 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됩니다. 과거에는 회사의 운영 비용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왜? 물건을 만드는데 당연히 사람 들어가고 재료 들어가고 공수 들어가고 그 다음에 뭐 공장에 별도한 비용 들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박마진 시대예요. 마진폭이 3% 이내가 되는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비용이 10% 들어가던 회사가 갑자기 12%가 들어간다 하면은 그 2%만큼의 마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철저하게 비용도 이제는 매출과 연동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인원도 매출과 연동해서 움직이고 공수도 매출과 연동해서 움직이고 비용도 매출과 연동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관리 체제를 가져가지 않으면 이 박마진 시대에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이익을 낸다고 하는 것은 판가를 높이든지 원가를 낮추는 것인데 판가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이 시절에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죠. 먹을 떡이 적은데 그 떡을 먹고자 하는 경쟁자가 많죠. 출혈 경쟁을 해서라도 매출을 수주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가 높인다고 하는 상상을 못합니다. 판가가 내려가면 내려갔지 절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원가를 낮추는 방법이에요. 코스트 다운이죠. 그 코스트 다운은 어디서 생깁니까? 철저하게 비용을 매출과 연동해서 적절한 비용이 발생하도록 관리하는 그 지혜로부터 원가 절감의 결과가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 생기는 낭비가 바로 이익이다라고 생각하고 낭비를 이익으로 전환하는 것이 이 저성장 시대, 제로 성장 시대에 살아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지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생산성과 돈입니다. 공장의 경쟁력은 뭐 스피드, 정확도, 유연성을 말하죠. 빠른 게 경쟁력입니다. 리드 타임이라든지 사이클 타임이라든지 생산성이라든지 개발 속도라든지 배송 속도를 말합니다. 이 스피드가 바로 경쟁력이에요. 또 수율, 능률, 분량, 효율, 원가, 크램, 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이 문제들, 이것들이 바로 적으면 적을수록 경쟁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 유연성의 경쟁력입니다. 환경의 변화 대응한다든지 물동 변화라든지 매출 변화라든지 가격 변화라든지 고객 변화가 수시로 일어나는데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유연성이 바로 경쟁력입니다. 이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냐, 만들 수 있냐 만들 수 없냐 이거예요. 이 경쟁력은 4대 생산성에서 만들어집니다. 생산성은 4종류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 제품을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가, 공법을 결정하는 데서 이미 생산성이 판가름이 납니다. 첫째는 공법 결정이에요. 두 번째는 공법이 결정된 다음에는 공정 프로세스가 만들어집니다. 공정 프로세스 안에는 설비, 사람,
또 재료 이런 것들이 4M의 요소가 들어가죠. 이걸 투입 자원이라고 합니다. 투입 자원의 크기가 바로 또 경쟁력이고 생산성입니다. 세 번째는 이 공정 간에는 반드시 밸런스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떤 공정은 생산성이 높고 어떤 공정은 생산성이 낮고 어떤 공장은 리드 타임이 길고 어떤 공정은 리드 타임이 짧고 어떤 공정은 사이클 타임이 많고 어떤 공정은 사이클 타임이 짧습니다. 반드시 공정은 대꾸복구가 생기게 돼 있어요. 여기에 어떤 불균형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 밸런스를 어떻게 맞추는가, 이게 또 경쟁력입니다. 그래서 제품의 생산성은 제품을 만드는 부가가치 생산성, 그 다음에 공정에서 생산의 4요소인 4M에 의한 생산성, 그리고 라인과 공정 간의 바란스에 대한 생산성, 그리고 이 전체를 운영하는 생산관리 시스템의 생산성, 이렇게 네 가지 생산성에 의해서 공장의 세 가지 방면의 경쟁력을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저성장 시대의 생존 전략 세 번째 시간으로서 공장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돈 버는 수단으로 바꿔나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공장에서 돈을 벌 수 있으며 공장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드린 말씀들이 이 시대의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작은 도움이 됐으면 대단히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